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10월 2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우리 주말을 앞두고 불금이구나. 네, 내일 28일 촛불 1주년이에요. 이제 광화문에서 많이들 모이시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뉴스로는 공식적으로 청와대 행진을 안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주최 측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은 이 청와대 방향 행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행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알아서 하여라. 알아서 해야겠네. 네, 우리는 집회까지만 하겠다. 나 몰라라주의. 나머지는 이제 그게 여러 단체가 모여가지고 구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 단체들이 분분할 수 있겠네. 청와대 가고 싶은 데도 있고 여의도 가고 싶은 데도 있고 뭐 저기 삼성 뭐 이런 데로 가고 싶은 데도 있고 뭐 다양하죠. 야 그럼 내일 만약에 네. 그 수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로 행진을 하면 경찰은 어떻게 할까? 왜? 행진을 하면 참수리포를 쏴야죠. 신고는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진을 하면 보장해 주나? 청와대 앞에 개방돼 있잖아요. 그 청와대 안까지 들어가는 안까지 거예요? 들어가요? 안까지는 못 들어가겠지. 그럼 계속 하면 청운동 사무소까지. 분수대까지는 가겠죠. 분수대까지? 그거 완전히 되지 않을까? 초유의 사태 아니에요? 분수대까지 시위대가 들어갔다? 아니 근데 넘어가지는 않을 거잖아 어쨌든. 근데 와, 이제 1년 전이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다 심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 참수리포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참수리포가 뭐예요, 근데? 물대포를 이름을 바꿨잖아요. 참수리포. 네. 참되게 물을 사용한다. 참수리. 그래서 참수리.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내일 광화문에서 집회가 우리가 너무 편파적인가? 여의도에도 있는데. 여의도는 뭐 파티더라고요. 집회가 아니고. 네. 촛불 파리. 여의도는 국회 진격 투쟁을 해야 되지 않나? 자유당 해체 투쟁을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파리. 거의 이제 작년도 같은 상황이 방불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내일 1주년 뭐 맞아서 촛불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가 준비했던 거는 그 일본 정치를 주제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일본 정치가 한반도 문제랑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 내각이 조기 총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10월 20일 날 났는데 뭐 군국주의로 치닫는 아베 내각이 압승을 했다. 뭐 이런 예. 결과가 있어서 이게 뭔가 그런 좀 의미도 한번 돌아보고 국회 일본의 그 제도 있잖아요. 정치 제도. 그리고 막 국회를 막 총리가 막 해산시켜 버리더라고. 심심하면. 그렇죠. 불리하면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우리가 어떻게 시급히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하다가 그게 이제 독재로 될 수 있다라고 해서 87년 유월항쟁 헌법에 87년 헌법에서 빼버린 거잖아요. 국회 해산권을.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자진 해산하지 않는 이상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촛불이 일어나가지고 셀프 해산을 하지 않으면 촛불이 일어나가지고 국회로 몰려가면 어떻게 되죠? 경호원들이 지켜주겠죠. 아니 그 더 넘어서 경호원들도 이제 다시 방향을 돌려가지고 경호원들도 내가 생각해도 자유한국당은 당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같이 몰려가면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한 명이면 다 잡아놓고 서약서에 찍혀야지. 도장 찍어라 이렇게. 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예를 들면 70% 이상이다. 그럼 국회 해산권이 발동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런 제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이제 일본 사회가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데 우리 일본 전문 기자니까 잘할 거예요. 제가 내야겠죠. 예. 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자, 일본 아베 내각이 최근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웠다가 기사회생했죠. 그 어려운 이유가 뭐였어요? 어려웠던 이유가 쉽게 말해서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졌거든요. 국정농단. 박근혜네? 뒤에 누가 있었어? 최순실. 일본에서는 흔히 이 사학 스캔들이라고 얘기를 되는데 이게 본질 따져 보면 일단 천황제를 숭상하는 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에 공유지를 아주 싼 값에서 특별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다고? 예, 어디다가? 연계됐어요. 어디다가? 초등학교 법인에. 그러니까 천황제를 교육하는 학교에는 맞아요. 특혜를 줬다. 천황제를
교육하고 극우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 딱 한 곳에 그 아베 총리 부인이 있는 이사장을 있는 명예 이사장을 있는 학교 한 곳에 딱 지정을 해가지고 아주 싼 값으로 공유지를 넘겨줬습니다. 휴지? 공유지. 그러니까 땅. 국유지는 국유지 깜짝이야. 나 똥이나 닦아라 이러면 휴지를 넘겨주는 국유지를 아주 싼 아베 총리 세네. 아내가 이사장인 아주 싼 값에 넘겨줬다는 의혹이 아주 크게 일었고요. 세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또 아베 씨의 친구가 어느 대학의 또 총장을 맡고 계신데 네. 거기에 수의학과를 좀 더 개설할 수 있는 특혜를 줬다 해서 말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학과 개설의 권한을 줬다. 학과 개설을 정부가 그 학교 딱 한 곳에 지정을 해가지고 권한을 남용해서 특혜를 줘버린 거네. 특혜를 준 거예요. 너무 티나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베 개인 비리의 성격이 강하네요. 아내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뭐 이런데 특혜를 주는 거니까. 권력을 사유화한 거죠. 예. 한국하고 비슷한. 아니 일본은 저 부패로 유명한 정치 아니에요? 일본 정치. 그래요? 네. 돈 오가고 뭐 이제 뭐 칼부림 나고 하여튼 그런 정치 아니에요 원래 일본 정치가. 한국도 비슷하긴 하죠. 그러니까 한국 일본한테 배운 건가요? 다 그렇죠. 한국은 모든 걸 친일파들이 친일파들로부터 배운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발각이 무슨 재판 중이었던가요? 정확히 말하면 재판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의혹이 여러 언론들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제기가 됐는데 아베가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버버했구만. 예. 이럴 때 강하게 나가야 돼. 완전 바꾸네네. 제가 꼭 말로 해야 하나요? 정황이 워낙 뚜렷한데 해명이 안 나오다 보니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하고 통상적으로 일본에서는 20% 이하를 밑두면 중의원의 총리가 알아서 내각 총사직을 하거나 내각 총사태. 헌법 7조에 이거한 총리 집권을 통한 중의원 해산을 발동해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낫다. 우리나라에 그런 규칙이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20% 내려가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으면 거기 바로 압수수색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야당과 커넥션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게 한 3달 넘게 반복이 돼야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얘기가 들어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중의원이 내각을 사퇴시키거나 아니면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시키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셈이죠. 웃기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각이 총리 사퇴시킨다요? 중의원이. 야,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의원이 총리 사퇴시키는 건 내각을 사퇴시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너 문제가 있어. 근데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시키는 건 도대체 무슨 왜 그런 시스템일까? 아니 중의원에서 총리가 나오나? 중의원에서 총리가 나오죠. 중의원의 대표를 뽑는 게 총리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재신임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리 스스로 국정 동력이 떨어졌다 판단을 하면 재신임을 묻기 위해서 고이즈미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랑 다르니까 권력의 정점이 총리가 아니라 의원 내각이기 때문에 총리는 내각의 대리인 이런 형식이니까 뭐 그 권력의 장본인인 내각이 해산한다. 이게 장단점이 있구만. 그죠? 마음에 안 드는 혹은 이제 의원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국회를 해산하는 건 좀 좋은 건데 이게 내각의 어쨌든 정치적인 활로로서 이거를 또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중의원이 내각을 구성하는 거니까 사실 그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각이나 중의원이나? 그러겠네.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은 놈들끼리 서로 견제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누가 먼저 해산시키냐. 아무튼 희한한 제도네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중의원을 해산시켰다. 그래서 조기 총선을 했다 이런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야권에서는 계속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이 이 사학스캔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총리가 직접 국회 앞에 나서가지고 명확하게 국민 앞에 해명해라.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였는데 그 임시국회를 하는 날에 깜짝 해산을 한 거예요. 중의원 해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그 임시국회 날이었어요. 9월 말 9월 20일 좀 넘어서 딱 보이네. 여기 보면 날치기도 막 하고 막 장난 아니네. 날치기였죠. 근데 이거 서너 번 하면 되는 거야?
해산되는 거야? 선언만 하면 총리가? 예, 총리 직권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습니다. 총리가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와, 근데 전통적인 이 일본 정치의 패턴을 깬 거네 아베가. 이거 아주 안 좋은 의미로 깬 거죠. 보통 20% 이하면 뭐 의원 저기 내각 해산인데 이게 역으로 그냥 의회를 해산시켜 버린 거네. 야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반발을 했는데 자민당하고 공명당 연립 정권의 의석이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원래 야당이 어려운. 원래 야당이 질이 멸렬하다 보니 야, 거긴 또 정반대 논리가 되겠다. 그러면 야당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베는 그럴 거 아니야. 표로서 심판해 이런 식으로. 표로서 하라고. 아니, 아쉬우면 당선돼. 장애 투쟁을 하면서 촛불 집회를 했어야지. 그렇지. 맞아. 방일 촛불을 들어야지. 원정단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아베는 적극적으로 추정하고 있고. 한미일 탄핵 동맹. 한미일 탄핵 동맹을 이걸 탄핵을 좀 일본에 많이 수출해야겠는데. 근데 야당이 힘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의석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석 비율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면 이전 상황이요? 그러니까 이전 상황. 이전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중의원 의석이 465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65. 우리보다 훨씬 많네. 그 중에서 그 3분의 2가 넘어가는 의석을 절대 안정 과반 의석이라고 해가지고 네. 300석 대략. 개헌을 할 수 있냐 아니냐가 그걸로 갈림이 되는데 그걸 훌쩍 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미. 아 자민당이. 자민공명. 총선 이전에도 자민공명 연립정부 아니에요? 이 연립정부입니다. 흔히 그러면 개헌 저지선도 넘고 있었던 상황. 이 넘고 있었는데 네. 예 지금도 넘었다. 그 얘기. 새로 조기 선거를 했는데 여전히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그래도? 몇 석 더 줄었어요. 줄긴 줄긴 줄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굳건하다. 재신임을 받았다고 평가하겠구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야 3분의 2 이상이면 진짜 야당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죠 거의. 진짜 무력한데 촛불 집회밖에 없었네. 장외로 나가야지 이럴 때는. 근데 여기 일본 논란은 이제 헌법구조 개정 문제나 뭐 개헌 문제잖아요. 개헌 문제죠. 성헌법을 깨냐 마냐 이런 건데 작년인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잖아요. 있었죠. 개헌 문제 때문에 그러죠. 아 일본에서. 개헌 찬성 반대. 그 아베가 개헌을 하려고 전쟁 국가로 나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청년들이 거리가 나왔지. 아 반대 시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작년 2016년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네.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 아주 이례적으로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촛불이 터졌구만. 일본에. 방송했어. 촛불은 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 문제였어. 촛불을 나눠줬어야 되는데. 촛불이 이게 나라마다 짠하게- 정서가 달라서. 아니 짠하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우리 무역을 하자니까. 심리가 있다니까, 촛불이. LED 촛불이랑 다. 근데 촛불 집회는 오래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결국 예, 예. 박근혜 정권 퇴진까지 이어졌던 건데 얼마 못 가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근데 그래도 저기 아베가 일방적으로 헌법 구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약간 꼼수로 아베는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원래. 예. 예전부터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고 음. 애초에 그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자식도 없이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자식이 없어 살았다고. 자식이 없어요. 아베가. 예. 그거야 뭐 원래 안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는 개헌을 위해서 자식도 안.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예. 난 국가를 위해서 개헌을 위해서 이 정권을 계속 맡아 나갈 충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아 그것도 박근혜랑 비슷하네. 비슷하죠. 조국과 결혼했어? 굉장히 비슷하죠. 아, 가치관. 상당히.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제 아베가. 지금 아베가 재신임을 받았다고 해서 정치적인 위기는 일단 탈출했다고 평가하겠네요. 아직 스스로는 안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찔리는 게 이게 있으니까. 압승이 확실시되고 그 TV 화면에 나서면서 표정이 굉장히 진지한 연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굳어 있었어요. 다른 자민당의 간사장 같은 그런 높은 직위의 간부들이 재신임 받았다라고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약간 촉을 오는 거 아니야? 점잖은 그런 척을 한 건데요. 그래도 의석수가 좀 줄어서 그죠? 근데 사실 지지율이 20%대까지 쭉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여전히 3분의 2를 다시 차지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놀라운 일이죠. 저기 그 일본 국민들이 정치 혐오 이런 것 때문에 투표를 많이 안 한 거 아니야? 이번 투표율만 보자면 역대 끝에서 2위 엮인
그럼 뭐 아이 더러워 뭐 이런 야당 지지율은 10%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 그렇진 비례로 않다. 따져 보면은 자민당은 45%, 야당은 다 합쳐서 55%는 되거든요. 근데 왜 당선이 안 되는 걸까? 지역 야당 후보들이. 그러니까 지역 선거구에서 다 여당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 맞아요, 맞아요. 비례는 비슷한데. 와. 그 자민당 의원들이 지역을 꽉 농촌 그런 데를 꽉 잡고 있어요. 이 족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해양족, 농촌족 해가지고 각 지역의 토착 기반을 잡고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 그게 대대로 해오는 그런 그래서 식의. 토호 세력이네, 토호 세력. 도 세력이에요. 예, 맞아요. 아베도 마찬가지. 번이야 번. 그리고 또 야당은 이렇게 분열돼 있고. 이 야당은 여러 야당, 여러 정당들로. 뭐 야당 원래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일본의 야당. 일본 야당사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뭐 그러지 않아요? 현재는 민주당은 사라진 상태고 입헌 민주당이라는 야당이 개헌 반대를 기치로 약진을 했죠. 입헌 민주당. 입헌 민주당. 자, 그래서 이 결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본 정치, 일본 알베가 뭘 추구하겠는가? 좀 전망을 좀 해보면 이건 다 같이 아니 근데 그 전망하기 전에 저는 그 이번 이제 선거에서 사실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북풍 선거였다. 예. 그래서 선거가 예, 아베가 이제 최대한 북한의 위협을 활용을 했고 또 하필이면 이때 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쏴가지고 일본 열도를 넘기는 바람에 일본 내에 이제 이 구구 반북 분위기가 샥 형성되면서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안보 이슈가 되면 보수가 표를 얻는 그렇게 해서 아베가 이제 압승한 거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북한이 아베를 도와준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언론 보도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저기 적대적 공생론을 또 들고 나오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분석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궁금한데. 북풍 선거를 한 건 맞아요? 일단 그건 맞아요. 어제 집권당이 어제자 아소타로라고 레드준표 같은 막말을 들어봤는데 아소타로. 예전 총리였어요. 관방 장관 아니야 지금? 아니 지금 부총리. 부총리요. 재무부 장관 겸 부총리 하고 또라이들은 다 같이 모여 있네 여기. 다 같이 친구끼리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이 어제 대놓고 북한 덕에 이겼다. 그럼 뭐 북한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와 트럼프 같은 거네. 솔직히 북한 덕에 이겼으면 제재 그래서 좀 완화시켜 북일 관계 정상화? 이것들이 어쨌든 아베가 내걸었던 기치도 그러니까 국난 돌파 선거. 북한이 일본이 이렇게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있으니 이 어려운 나라의 어려움을 돌파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일단 선거를 한 거 맞아요. 일단 20%까지 내려갔던 지지율이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고 하니 50%대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리고 이때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해서 해산을 한 거다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국면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예. 이 북이 잘못해서 한 건가? 북이 미사일 쏴서 괜히 아베를 살려준 건가? 북한이 일본 정치에 내정 간섭한 거네 그러면. 아베하고 뭐 물밑 거래? 그러니까 그런 분석 자체가 얼처구니 없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단 북한을 핑계를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긴 했죠. 근데 결과를 뜯어놓고 보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이 보수 일변도 보수 쪽에 쏠려 있는 일본 정치 지형의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왜냐면 아베는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면 다른 핑계를 대면서 해산했을 거 아니야 또. 근데 북한이 가장 주요한 핑계였던 건 맞아요. 그때는 그게 됐지만 아니 해산을 안 했겠죠. 그렇다고 권력을 그대로 넘겨주고 다 박살나 버릴까? 아니 그러니까 해산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자기 지지율이 오르니까 해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지율이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해산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안 쐈으면 오히려 해산 안 하고 버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뭐야? 북한 미사일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본 정치가 그걸 활용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산 전이나 해산 후나 의석수의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율은 현재 지지율은 일단 자민당의 표면상으로는 압승은 했지만 과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베 정권 지지율이. 그래서 아직 총리 지명 선거도 안 했어요. 특별 국회를 소집을 해서 총리 지명 선거를 해서 거기에서 465석의 과반 이상이 넘어야 총리가 다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총리가 다시 출마를 할 수도 다시 있고. 뽑아야 돼요, 총리. 다시 출마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만에 하나 이변이 일어나서 아베가 안 될 가능성이
이번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아베는 다시 출마할 거고. 아 그러겠네. 내각을 해산하고 새로 뽑았으니까 예. 총리도 새로 뽑아야겠네. 중의원을 다시. 그래서 야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아베한테는 표를 안 주겠다. 이번 민주당의 대표 에다노 유키우라는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표를 모아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뭐 불안하네. 저는 이제 보면은 한국에서도 왜 선거할 때 북풍 선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막 북한 때문에 야당이 졌다고 또 보수 정당이 표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야당이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표를 못 얻은 걸 왜 북한한테 책임을 넘기냐. 그러니까 약간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귀찮으니까 만만한 애한테 그냥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잘했으면 국민들이 야당을 찍어줬겠죠. 야당이 못하니까 안 찍은 건데 그거를 북한 탓으로 쉽게 돌려버리는데 일본도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일본의 야당이 진짜 잘했으면 일본 국민들이 뭐 북한에 미사일 쏘든 말든 야당을 찍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당을 찍을 만한 야당이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니 국내에서 이제 그런 논리 있잖아요. 뭐 적대적 공생론 뭐 왜 하필 이 민감한 시기에 북은 도발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로 보수 쪽이 아니라 개혁 쪽, 그쵸. 진보 쪽이 많거든 그런 주장이. 한국에서요. 일본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럼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북이 도와줬네? 안 썼잖아 그 선거 기간에. 그런 논리가 된단 말이야. 선거 끝나고 쏘는 걸로 봐서는. 보수는 공격하겠네. 문재인은 종북이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범주의 이 사람들 가지고 그냥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일본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거지. 자, 그래서 아베는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주로는 이제 안보 이슈를 가지고 다시 판을 흔들었는데 그럼 이걸 또 계속 밀고 나갈 거냐? 일단 아베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일단 일본 국민들이 이 개헌의 평화헌법을 바꿔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라는 거고요. 일단 자민당하고 국민당 연립 정권만의 법안 발의로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로 나아가진 않을 것이다. 희망의 당이나 일본 유신회라고 하는 이번에 그 도쿄도지사 뭐 예 맞아요. 그 사람이 이끄는 그런 보수적인 야당이 또 개헌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내년에 또 참의원 상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개헌안을 내서 국민투표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죠. 아니 여당이 3분의 2고 야당은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야당 안에서도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이 또 있다. 예,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 참. 근데 국민 여론을 어쨌든 본다는 거잖아요. 국민 예, 여론이 맞아요. 반대 여론이 많기 예, 때문에 맞아요. 한 번은 못 움직인다 이런 예, 거고.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아베가 예전에 2002년도 북일 정상회담 할 때 그렇죠. 고이즈미가 총리였잖아요. 예, 예. 예, 그때 옆에 배석했던 사람이요. 맞아요. 그때 비서실장격인 그래요? 관방 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방장관. 예, 옆에 붙어 있었죠. 그 현장에 그 정상회담 현장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경험이 있어 아베가. 그래서 혹시 좀 지금 미국이랑 북이랑 그 충돌 혹은 대타결이든 충돌이든 가는 국면에서 약삭 빠르게 북일 관계를 쭉 전개시키는 방식으로 뭔가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드는데. 그러니까 아베가 기본은 군국주의를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일 간의 관계 개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지금 아베 정치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정 반대되는 행보 아니에요? 그 두 개는? 반대되는 한 거죠. 번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국난이다 이래가지고 의회도 해산시켜가지고 총선도 했는데 이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안 하기 위해서 북한과 손을 잡겠다 이렇게. 아니 어쨌든 뭐냐면 그러니까 미일 동맹 자체가 지금 불안한 국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화로 지금 계속 갈 가능성이 있고 그 독자화의 수순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거지. 우리는 이제 홍준표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판인데 네. 그거 아니에요. 미국만 못 믿겠다. 독자 핵무장하자. 일본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나? 독자 핵무장? 독자 핵무장이요?
그러니까 자민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간혹가다 나오긴 하는데 거의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본도 그 미국하고 같이 연례 안보 협의회라는 걸 합니다. 그걸 통해서 군비를 늘리고 그런 걸 결정을 하는데 올해에도 가장 한국 돈으로 하면 57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설정을 했죠. 야, 일본도 국방비가 57조밖에 안 돼요? 57조 대한민국이 원? 무려 57조 N. 5조 7조 원에 5조 7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방비가 40조 원인데. 우리는 맞아요. 예, 57조 원. 예. 와, 우리는 진짜 국방비 많이 때려받고 있네. 근데 이제 일본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나름대로 또 지역 패권 이런 걸 생각해서 중국을 잠재적 경쟁국으로 내심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죠. 중일 간의 대결 구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평안법을 이제 개정하고 이렇게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도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부분이 기본이라고 보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의 지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대만과 한반도 뭐 이런 권력들을 철저하게 일본 쪽으로 당기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박근혜는 친일파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아베가 좋아했겠어요. 근데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측면도 일종의 보면 북한은 완전한 중국 편이라는 인식이 있을 거니까 최대한 우리가 북한을 우리 편으로 또 당겨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북한을 일본의 편으로 북일 관계라든가 북일 대화가 물밑에 거론된다고 할 때 일본의 속내라는 부분. 예, 그런 식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을 것도 같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전 단순한 북한 견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가깝다고 하는 북한을 일본 쪽으로 한번 당겨보자 이런 그런 측면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베가 어쨌든 북한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고이즈미 밑에서 있으면서 성장을 했고 지금껏 정치를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정치 인생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 종합 상사 대기업 쪽에서 드는 소문이 북한이 지구촌에서 일본이 거의 선점할 수 있는 시장 블루오션이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북한의 시장을 활짝 열어젖혀서 상품 팔아먹자라고 접근한 측면도 있어요. 예전에 잠깐 들었던 얘기인데 소니사 공장을 남폰가 어디에 뭐 소니 공장을 그런 얘기도 잠깐 있었더라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급격한 궁극주의로 갈 거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봅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게 아베 입장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베하고 자민당은 자유한국당과는 다르게 상당히 약삭빠르고 신중하고 교활하다. 그건 인정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중요한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산케이 신문 극우 성향이죠. 그 신문에서 보도가 난 게 있어요.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한국에 한반도에 파견할 그런 수단을 아주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게 보면은 일본이 자위대 파견을 강조를 한 게 유사시 어떤 전쟁 같은 그런 심각한 사태가 빚어질 주변 때 사태법 해가지고 뭐 자위대도 뭐 자유권적 조치로 응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사시 연합이라는 걸 미국, 호주, 캐나다하고 맺어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또 문재인 정부에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 여론이 자위대 파견을 용납하지 않을지라도 결국 문재인 정부는 용납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으로 이 정부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베 정권. 일종의 이제 한일 간의 그런 협정을 딱 맺어놓고 언제든지 유사시라고 판단되면 맞아요. 드러낼 수 있게. 한번 들어오고 눌러앉는. 그 예전에 동학 농민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죠. 애초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조정에서 동학 농민군을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일본에게 손을 벌렸는데 일본이 진압하러 와가지고 그때 이제 맥심 기관총이라고 있어요. 살육을 하고 그냥 눌러앉아 버린 거죠. 그 정보보호협정에서 더 나가가지고 군사동맹, 군사협조관계까지
가고 그게 제도화돼서 한미일 동맹이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더 노골적으로 가겠다 이런 거구만. 예, 아베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한참 그 일본이 이제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꾸니까 박근혜 정부가 아니 그거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동일한 정부야.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정부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뭔가 이것도 좀 확인해봐야 돼. 네.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한 태도를 보면 좀 불안하긴 하네. 문재인 정부 우려되는 거 있어요.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잠깐 허용할 수밖에 없다. 임시로. 임시 이거는 임시로 허용하는 거고 나중에 차차 논의하자. 이렇게 되면 난감한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일본 정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어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 틀거리 안에 우리가 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치, 일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근데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가 우리 옆에 상당히 많이 이제 다가와 있네요. 벌써. 맞아요. 다가와 있죠.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다가와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박명훈 기자가 이 관련해서 기사도 열심히 쓰고 또 방송도 해야 되겠네. 오늘 잘하네. 네? 합격. 잡담 전문 기자로. 네. 아직 시간 남아 있나요? 끝났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시사가요로 하는 걸 합시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